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물질의 규칙성의 그러니까 작은 이부 꼴이죠. 네. 자, 우리가 빅뱅에서 뭐 배웠냐면 수소헬륨 생기는 거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입자가 처음 탄생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으로 배우는 게 뭐냐면 헬륨 이상의 원소들을, 그죠? 걔네들의 기원을 배웠어요. 어떤 거죠? 별의 진화에서 원소들이 생성된다는 거 배웠어요. 이제는 뭘 배울 거냐면 원소들이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걔네들끼리 화학결합을 해서 어떤 화합물을 만드는지 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츰차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 세상에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기까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원소란 무엇이냐? 한 가지 성분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의 기본 요소를 우리가 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종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H2O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죠? H2O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 H와 O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H와 O는 뭘 의미해요? 원소를 의미해요. 원소는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죠? 원소는 두 가지 종류예요. 그런데 이 분자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H 2개와 O 1개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건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하면 H 원자 2개와 O 원자 1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건 개수를 쓸 때 쓰는 말이고요. 원소라는 건 뭐예요? 종류를 따질 때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 몇 종류의 원소가 있느냐? 그러면 110종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109번부터 114번까지는 거기 주기율표 있죠? 52페이지에. 네. 그래서 109번부터 103번, 104번 정도까지는 전부 인공원소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이제 다시 본론 553페이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53페이지 본문에 들어가 보면 자,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만들어진 물질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홑원소 물질이라고 그래요. 홑원소 물질도 있습니다. 이 홑원소 물질이라는 애는 어떤 애들을 홑원소 물질이라고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18족 원소인데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18족이 뭔지. 18족 원소들, 즉 비활성 기체들은 우리가 홑원소 물질, 원소 하나로 그냥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형광등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르곤이 들어있어요. 이 아르곤이라는 애는 다른 애들하고 화합물을 만들어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르곤 자체가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반응을 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 금속 원소들은 자기들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철이라든가 구리라든가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얘네들 자체가 어떤 한 가지 원소로만으로 물질이 성질을 가져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동핵다원자 분자가 있어요. 동핵다원자 분자. 동핵다원자 분자도 원소가 한 종류예요. 홑원소 물질입니다. 어떠냐면 H2라든가 뭐 O2라든가 N2라든가 이런 물질들은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들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기율표. 자, 주기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주기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되베라이너라는 사람인데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새쌍 원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원소가 A, B, C라는 원소가 있는데 됐죠? 이 A, B, C라는 원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네들의 물리량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밀도라든가 뭐 녹는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물리량들이 어떤 특징을 갖냐면 A와 C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B의 물리량과 같아진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최초로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주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기의 존재. 아시겠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새쌍 원소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옥타브설이라는 게 나와요. 옥타브설. 옥타브설이라는 게 뭐냐면 옥타브가 뭐예요? 혹시 알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니까 여덟 번째 원소마다
8번째 원소마다 비슷한 성질을 갖는 원소들이 출현하게 된다. 뭐에 따라 이렇게 쭉 배열하면 원자량에 따라 배열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원자량 순서로 배열합니다. 뭐 순서대로 배열한다고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8번째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이 나타난다. 이거 최초로 뭘 알게 되는 거냐면 족을 알게 되는 거죠. 족. 같은 쪽은 화학적 성질 같거든요. 같은 화학적 성질. 족의 옥타브설.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옥타브라고 그래. 1옥타브, 2옥타브.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같은 경우에 뭐 3옥타브, 4옥타브. 그다음에 내가 예전에 되게 좋아하던 그 여자 가수 중에 머라이어 캐리라고 있는데 그 여자는 7옥타브래요. 7옥타브. 예? 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7옥타브까지 올라간단다. 엄청나죠? 예. 나중에 궁금하시면 머라이어 캐리 딱 인터넷에 치면 그렇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나이에는 그 사람 부른 캐롤이 제일 많이 아는 노래일 거예요. 그죠? 뭐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뭐 이런 거. 그죠? All I wanna do need 그쵸. 크리스마스 이즈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현수야, 되게 관심 없다 너. 괜찮아요. 뭐 여자 가수니까요. BTS는 관심 있죠? 그래요? 왜요? 정국이 잘생겼잖아요. 안 잘생겼어요. 실수했다. 예, 엑소팬한테 BTS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엑소군요. 엑소. 야. 내가 실수했군요. 자, 네. 갑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주 혁신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자량 순으로 배열합니다. 어떤 순서로? 원자량 순으로 쭉 그때까지 알려진 모든 원소를 배열해요. 원자량 순으로 배열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 중간중간에 뭐가 없냐면 원자량에 맞는 어떤 원소인데 그 원소를 모르는 원소가 있어요. 그 미지의 원소를 예측했어요. 미지의 원소의 성질을 예측했는데 나중에 발견됐을 때 이 예측이 거의 들어맞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주기율표를 완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는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지금은 원자 번호 18번 아르곤이 있고 19번 칼륨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르곤과 칼륨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왜냐면 원자량이 얘는 40이고 얘는 39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칼륨이 지금의 아르곤 자리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안 맞죠, 얘네들이. 화학적 성질이 안 맞아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거를 모즐리라는 사람이 현대의 주기율표로 바꿔놓습니다. 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하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다는 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했다는 건 뭐냐면 얘가 핵 전하량 순, 즉 양성자 수 순으로 배열했다는 건데 그러면 요 단점이 해결됩니다. 19번, 18번이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는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멘델레예프, 선생님, 그러면 멘델레예프 거 쓰고 있지도 않는데 왜 멘델레예프가 중요합니까? 생각해봐요. 과학자가 어떤 규칙성을 마련하고 그거 예측을 했는데 그게 맞아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과학적 발견이죠.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는 우리 원자번호 20번까지 외우시나요? 예,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외우면 굉장히 편합니다. 안 외운 사람에 비해서 예를 들어 뭐 땡민 씨 안 외웠을 것 같은데
안 해온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예, 우린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자, 수해, 리, 배, 네, 붕탄, 질산, 풀, 네. 요 위에 이제 헬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 알규, 인황, 염아, 칼카. 여기까지가 이제 20번입니다. 우리가 20번 정도까지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을 같이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1주기라고 합니다. 1주기. 됐죠? 두 번째는 2주기. 세 번째는 3주기. 네 번째는 4주기. 내가 되게 싫어하는 거죠, 4주기. 네, 사주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자, 그냥 1족, 네, 2족, 네,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자, 족은 18족까지 있고요. 주기는 몇 주기까지 있느냐면 7주기까지 있습니다. 7주기. 야, 저번에 이걸 내는 사람은 봤어요. 야, 주기가 몇 주기까지 있냐고 내네. 진짜 심하더라고요. 예, 7주기까지 있습니다. 자, 갑니다. 그러면 주기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얘는 전자껍질수를 의미해요. 전자껍질수. 전자껍질이 몇 개 있느냐예요. 그럼 1주기는 전자껍질이 몇 개? 하나. 2주기는? 3주기는? 4주기는? 싫어. 뭐 이런 얘기죠. 알겠죠? 네, 알사탕 불게 생겼네요. 그래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건 뭘 의미하느냐? 원자가 전자수를 의미해요. 원자가 전자수 또는 최외각 전자수.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얘는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얘는 몇 개 있을까요? 2개가 있거든요. 얘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18쪽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는 전자 2개를 갖고 있거든요. 원자번호 2번이니까 전자 2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껍질 1번 전자껍질에 전자를 2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18쪽입니다. 됐죠? 그 다음부터는 얘는 원자번호 10번이거든요. 얘는 최외곽의 전자를 8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18쪽이에요. 다시 얘는 최외곽의 전자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4개. 뭐하고 똑같죠, 지금? 족의 1의 자리 숫자하고 똑같아요. 족의 1의 자리 숫자와 최외곽 전자수가 같습니다. 족의 1의 자리 숫자와 최외곽 전자수가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18쪽은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8개. 자, 이제 지금부터 되게 웃긴 걸 하나 갈 건데요. 그런데 여기다 원자가 전자수를 써볼게요. 원자가 전자수를 써볼게요. 원수. 이거 안 해오면 진짜 원수 같다. 자, 1, 2, 3, 4, 5, 6, 7, 빵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빵이에요. 누가? 18쪽 원소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자가 전자수는 뭘 의미하기 때문이다? 원자가 전자수는 화학적 성질을 의미하는데 18쪽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없어요. 알겠죠? 화학적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18쪽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다? 0개입니다. 0개. 아시겠죠? 8개가 아니라 최외곽 전자수는 몇 개라고요? 8개. 그런데 원자가 전자수는 몇 개라고요? 0개예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수가 다른 원소들이 누구라고요? 18쪽 원소예요. 이해가셨나요?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제 주기율표 딱 보자마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53페이지 주기율표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릅니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네들이에요.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얘네들은 금속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건 금속 원소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 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 네온, 헬륨, 아르곤, 염소, 인황, 뭐 이런, 규소, 뭐 이런. 사실 규소는 빼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런 애들은 뭐냐면 비금속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 그리고 얘네들 있죠. 내가 지금 빼놓은 애들. 이게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존재하는 애들. 얘네들은 준금속이에요. 준금속. 뭐라고요? 준금속.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그 그림 보시면 잘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이제 원소의 스펙트럼에 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55페이지. 그러니까 원소들 구별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었어요. 그죠?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 원소의 선 스펙트럼에 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자, 스펙트럼에 대한 복습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은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 연속이냐, 선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은 특징이 뭐라고요? 모든 파장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선 스펙트럼은 뭐였다고요? 특정 파장만 가지고 있다. 특정 파장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가시광선 영역을 찍으면 뭐라고요? 가시광선 영역을 찍으면 파장에 따라 나눴을 때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리고 보라색에 가까운 색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거지. 자, 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얘가 의미하는 바. 얘가 의미하는 바. 왜 특정 파장만 나와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이란 뜻입니다. 자, 선 스펙트럼은, 자, 수소의 선 스펙트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수소의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뭐라고요? 불연속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불연속.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이런 거죠. 자, 수소 원자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다. 에너지 준이라는 게 있다. 되셨나요? 그 에너지 준이에만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 전자 껍질을 K 껍질, 그 다음을 L 껍질, 그 다음을 M 껍질 이렇게 나타냈을 때, 오케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애가 뭐였죠? 앞쪽에 발광 원리에서 배웠죠? 얘가 제일 낮아요, 에너지가. 안쪽에 있는 애가 에너지가 낮고, 바깥쪽에 있는 애가 뭐라고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에너지 방출해야 돼요. 그때 에너지를 방출할 때 빛의 형태로 내놓으면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방출선 스펙트럼. 이해가셨나요? 방출선 스펙트럼. 이해가죠? 네. 오케이. 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여서 뭐라 그러냐면 K 껍질은 Ne1, L 껍질은 Ne2, M 껍질은 Ne3, 그 다음에 K, L, M, N일 거 아니야, N. 그죠? N은 4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요건 이제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짧게만. 자, 얘네들의 에너지를 N이 1일 때의 에너지를 요렇게 주면 N이 1일 때 에너지가 N이 무한대일 때와 좀 다르죠? 기억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되게 낮은 마이너스 1312 정도이고 쭉 올라가서 무한대까지 가면 에너지가 0이 됩니다. 자, N이 무한대, 여기가 N이 3, 여기가 N이 2, N이 1 이렇게 되셨나요?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스펙트럼이 나올 거냐면 n이 1로 떨어지는 이런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2로 떨어지는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어요. n이 2로 떨어지는 스펙트럼. 되셨나요? 그 중에 n이 2로 떨어지는 스펙트럼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아시겠죠?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n이 1로 떨어지는 애들이 에너지가 좀 더 크죠? 얘네들이 자외선 영역입니다. 자외선 영역.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n이 1로 떨어지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 하면 라이먼 계열이라고 해요.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n이 어디로 떨어지는 거? 2로 떨어지는 애들을 가시광선 영역을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n이 3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우리가 파센 계열 이렇게 불러요. 되셨나요? 이거 왜 설명해 줄게? 잘 봐. 잘 봐. 우리 앞쪽에 발광원리에서도 배웠는데 n이 무한대에 있다가 n이 1로 떨어지면 그 에너지 차이만큼 내놔요. 얼마나 내놓을까요? 1312.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n이 3에서 2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요 에너지를 내놓는다 이거지. 기억나요?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냐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 이거 이제 보호 모형이라고 합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른 전자 배치를 좀 배우도록 할게요. 자,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나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K 껍질에 한 개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전자 배치를. 자, 헬륨은 원자 번호 2번이에요. 그럼 K 껍질에 몇 개? 2개.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1주기는 원소 몇 개 있었죠? 2개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2주기 1쪽 원자 번호 3번 리튬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하나라고 써야 돼요. K 껍질에 3개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쭉 나가서 원자 번호 몇 번 해볼 거냐면 9번 정도 해볼까요? 플로린. 그러면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에 몇 개? 7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원자 번호 10번 네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럼 원자 번호 11번이면 원자 번호 11번 이거 쭉 가는 게 아니니까. 원자 번호 11번 나트륨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9개죠. 8개만 쓰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M 껍질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최외곽의 전자가 이렇게 한 개 이렇게 있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1족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나요? 됐죠? 오케이. 자,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보호 모델. 요 보호 모델에 의한 전자 배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에너지가 낮은 전자 껍질부터 채웁니다. 그렇죠. K 껍질부터 채워야 합니다. 됐죠? 최대 8개까지 채울 수 있는데 1주기만 2개 채웁니다. 아시겠죠? 1주기만 2개 채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과 가장 먼 전자 껍질이 있고, 그죠?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부터 쭉 채워가지고 다 채우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바닥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닥 상태. 그런데 얘가 뭐가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원자 번호 3번 리튬의 전자 배치가 K 껍질에 2개, M 껍질에 하나 이것도 가능해요. 자, 봐요. 그러면 L 껍질에 넣지 않고 M 껍질에 넣었잖아요. 그죠? 가능은 하지만 이 상태는 뭐라고 부르냐면 들뜬 상태 이렇게 부른다. 들뜬 상태. 가능은 하지만 뭐라고 부른다고요?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가능은 하지만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최외곽에 하나 들어있는 애는 몇 쪽? 같이 1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외곽에 7개 들어있는 거 몇 쪽이라고 그랬죠? 17족. 최외곽에 8개 들어있는 거 몇 쪽일까요, 그럼? 18쪽이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들은 이 물질의 뭘 정해요? 이 물질의
족을 정하죠. 족을. 족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거와는 다른 말이 있었어요. 최외곽 전자하고는 다른 말이 있었어요. 뭐죠? 원자가 전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원자가 전자는 뭘 결정하는 전자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수. 됐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뭘 정리를 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주기는 뭘 의미하고 족은 뭘 의미하냐? 주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전자 껍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자 껍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족은 뭘 의미할까요? 족은 최외곽 전자수를 의미하죠? 네네. 18족을 제외하고는 원자과 전자수하고 같은 말이긴 해요. 근데 18족 원소 배웠으니까 이제 최외곽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땡민 씨. 좋아요. 자, 갑니다. 주기율표를 좀 단순하게 그려볼게요, 제가. 주기율표를 단순하게 이렇게 네모 박스로. 그러면 이 네모 박스, 자, 아까 봤던 거 기억나나요? 네모 박스에서 이렇게 됐었죠?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애들은 금속 원소.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애들은 무슨 원소? 비금속 원소. 그 다음에 뭐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설명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요렇게 뭐가 있었어요? 뭐 준금속 원소 이렇게 있었어요. 준금속 원소, 이런 원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화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 금속 원소가 뭐고 비금속 원소가 뭔지가 중요해요. 주기율표 안에서 어떤 규칙성이 있고 어떤 주기적 성질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거부터 공부하고 넘어간다. 자, 첫 번째 금속 원소란 뭐냐? 어떤 걸 금속 원소라고 할 거고 어떤 걸 비금속 원소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금속 원소란 무엇을 잃어서 전자를 잃고 뭐가 되려고 한다?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우리가 금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속성. 자, 금속성이라는 건 어떤 원소가 꼭 뭘 하려고 한다고요? 전자를 잃으려고 해요. 전자를 잃고 자꾸 양이온이 되려고 한단 말이지. 왜냐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을 때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물질들은 규칙성이 어떤 규칙성이냐면 내가 안정해져서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질러져서 이득을 취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누우면 안정되니까 좋죠. 엄마가 잘 정리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땡미 씨 같은 경우에 잘 정리해 놓으면 어질러지는 게 편하죠. 그죠? 예. 근데 그게 그냥 자연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법칙이에요. 예. 그게 에너지에 관한 법칙이란 말이야. 자, 다시. 금속원소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다. 대표적인 예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철. 예. 뭐 구리, 알루미늄, 리튬, 나트륨 뭐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두 번째, 열과 전기 전도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우수하다. 열도 잘 통하고 전기도 잘 통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런 특징도 있어요. 상온에서 전부 고체예요. 네. 상온에서 고체이다. 그런데 야, 이거 예외가 없는 규칙이라는 건 없잖아. 예외적으로 수은이라는 물질, HG죠. 수은이라는 물질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얘만 특이한 거죠. 얘만 특이한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네. 네 번째 특유의 금속 광택이 있어요.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성과 전성이 있습니다. 연전성이 있어요. 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쭉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철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전성이라는 건 뭐냐면 펼 수 있다는 거예요. 펼 수 있다. 그러니까 호일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잘 안 외워져서 예전에 막 헷갈려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냐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야, 그 금속은 뽑혀? 아니면 그 금속은 펴져?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뽑히는 건 연성이고요. 펴지는 건 전성이에요. 아시겠죠? 뽑혀? 연성. 펴져? 전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뽑히냐, 펴지냐에 관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가셨나요? 이런 애들이 금속 원소예요. 그러면 반대로 비금속 원소라는 건 뭘까요? 비금속 원소. 금속이 아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되게 부정적이야. 그죠? 땡미니처럼. 그쵸? 네. 자, 전자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음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에요. 자,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비금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열전기 전도성은 어떨까요? 전기 전도성 없습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걸 뭐로 사용하냐면 절연체로 사용합니다. 절연체. 절연체가 뭘까요? 우리 이제 교실에도 전선 많이 보이죠? 많이는 안 보이네. 하여튼 전선을 그 안에 구리선이 있으면 바깥에 뭐로 감아놨어요? 피복으로 감아놨잖아요. 이 절연체가 전부 비금속 원소다 이거죠. 전기가 안 통하는 아이들. 이해가셨나요? 네. 세 번째, 상온에서 얘네들은 어떤 상태를 갖느냐? 상온에서 고체이거나 기체이거나 이렇습니다. 이제 기체인 아이들은 원자 번호가 좀 작은 애들이 그렇고요. 원자 번호 큰 애들은 대부분 고체고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런데 얘도 예외가 있어요. 네. 브로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브로민이라는 애는 상온에서 적갈색의 액체예요. 적갈색의 액체입니다. 적갈색의 액체. 이해하셨나요? 네, 얘만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럼 광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광택 따위는 없습니다. 자, 뽑히는 성질, 펴지는 성질. 자, 연성이나 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더 세부 심화 수업할 때 하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이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애들일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주로 어떤 애들이 금속 원소냐? 1족이나 주로예요. 주로. 모두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1족이나 2족이나 13족 원소가 금속이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15족, 16족, 17족 원소가 비금속 원소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주로라는 말을 왜 썼느냐면 이런 거예요. 1족 중에서 1주기 1족이 있죠. 1주기 1족이 뭘까요? 1주기 1족 맨 앞에 수소. 그죠? 비금속입니다. 이거 시험문제 정말 잘 나와요. 알겠죠?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1주기 1족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봐봐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무의식적으로 1번 빼고 밑에서부터 금속을 이렇게 치죠. 맞죠? 자, 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수소는 금속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확인 예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푸시는 거예요. 확인 예제는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푸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케이. 자, 할로젠. 자, 오늘 알칼리와 할로젠까지 연속해서 가볼까요? 좋죠?